지금부터 코로나19 혹은 코비드-19이라고 불리는 질환의 환자에 대한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여러 가지 명명법이 있어서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적으로 SARS-CoV-2 혹은 코비드-19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각각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와 Coronavirus Disease 2019의 약자입니다. 바이러스는 외피로 둘러싸이는 포지티브 스트랜디드 RNA 바이러스이고 이 구조를 살펴보면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제놈 RNA, 이를 둘러싸고 생명 유지를 하는 세포막과 외피, 숙주에 침투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스파이크 단백질을 필요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략 3만 베이스 페어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서 특징적인 그 유전 정보 조각에 대한 정보로 핵산 증폭을 하여 진단에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 스파이크 단백질은 변형시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비말로 인한 사람 간 전염, 이 기본 전염 경로입니다. 공기 전파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대변이나 소변 같은 비호흡기 분비물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배양되었다는 보고는 있지만 이를 통한 전파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감염력은 한마디로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증상 발생 직전 및 질병 초기가 가장 전염력이 높습니다. 감염 후 바이러스 배출 기간을 보면 증상 발현 3일 전부터 바이러스 배출이 시작되고 하루 전부터 바이러스 배출은 최대가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감염원에 따라 특징적인 잠복기가 있습니다. 잠복기는 바이러스 노출된 후 첫 번째 증상 발현 전까지의 기간이고 각 질병마다 고유한 잠복기를 갖고 있어 원균 추정에 도움이 되고 감염병 유형에 대한 역학조사에 있어 유용하게 이용되고 또한 격리기간에 사용됩니다. 평균 5일이고 1일에서부터 14일 기간의 간격을 두고 있어 현재 격리기간 14일을 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대기는 감염 시작서부터 균 배출이 가장 많아 전파력이 가장 높은 시점까지의 기간입니다. 세대기는 감염자가 피감염자를 감염시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용하여 추정하며 정확한 감염일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염자의 증상 발현일부터 피감염자의 증상 발현일까지 기간을 가지고 추정합니다. 총 평균 5일이며 4일에서부터 6일간의 기간을 갖습니다. 감염 후 면역 반응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면역이 생기지만 아직까지 환자가 충분한 면역력이 생기는지 얼마나 오랜 기간 방어력이 지속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 대부분의 사람에서 수개월 이상 항체 또는 중화항체가 검출되고 기억세포 반응도 유도되는데 회복된 환자에서 수개월 이후 재감염되는 사례도 드물게 보고되어서 추가적인 연구와 사례 획득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임상 증상은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증상 혹은 상기도 감염과 유사한 증상으로 기침이나 열, 두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고 기타 증상으로 특징적인 것은 후각과 미각 소실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진단은 앞 슬라이드에서 봤던 코로나19의 특징적인 임상적 양상과 다음과 같이 상하기도 검체로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이나 핵산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직접 증거를 찾든지, 그 바이러스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 존재 유무를 보는 간접 증거를 찾고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를 찾는 분자 진단은 감염 초기에서부터 종료까지 핵산 검출이 가능하고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 격리 해제 기준으로 사용되며 전 세계 표준 검사입니다. 항체 검사법은 감염 후기, 즉 발병 후 14일 이후에나 이제 검출이 되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며 주로 감염 종료 후 역학조사나 항체 유병률에 사용됩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제목 자체로 검사 기간은 빠르나 민감도가 낮아 대규모 감염 시 보조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외 실험실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이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해석입니다. CT값, 사이클 스레숄드는 바이러스의 RNA를 최초로 검출하기까지 반복한 증폭 주기 횟수입니다. 이 값이 낮을수록 검체 내 바이러스 수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본원에서는 CT값을 40으로 기준 삼고 있습니다. 이보다 낮으면 양성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음성 검사 결과 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24시간에서부터 48시간 이후 재검사를 시행합니다. 미결정 결과는 목표 유전자 3개 중 1개 혹은 2개만 양성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초기에 미결정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감염이 의심되면 재검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진단된 이후 입원 결정은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는 산소 포화도, 혈압 등 객관적 지표를 평가하기 힘들어 증상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결정하여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상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연락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어야지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병원에서 진단된 경우 위험인자를 확인하여서 하나 이상 갖고 있는 경우 우선 입원 대상자가 됩니다. 하이리스크 팩토로는 고도비만, 분당호흡수가 22회 이상, 수축 혈압이 100mmmercury 이하, 의식저하,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한 퀵소파가 1.2 이상, 당뇨병, 만성신질환, 치매 등의 기저질환자가 있고 60세 이상의 고령자, 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치윤이 위험인자입니다.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 환자로 악화될 확률이 10% 이상입니다. 유증상 확진자에서 입원 대신 자택격리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는 경우는 증상 발생이 오래된 경우, 연령이 젊은 경우,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고 의식이 명료하고 호흡 상태와 활력 징후가 안정적인 경우에 자택격리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합니다.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으로 인플루엔자 발생이 줄었지만 국내에서는 인플루엔자가 풍토병이고 보통 1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유행 기간이라 이 경우에는 이 두 질환의 감별이 어려워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검사를 동시 시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바이러스가 동시 감염됐을 때 환자의 증상과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어쨌든 인플루엔자가 진단된 경우 치료제인 오셀타미비어 투여를 즉시 시행합니다. 코로나19 경과입니다.
무증상, 경증, 중등증, 위중증까지 다양한 경과를 보이며 무증상 감염은 최대 90% 정도의 빈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증도는 이 중등증과 위중증 사이에 중증이 하나 더 들어가기도 하고 위중증을 최중증이라고도 불렸던 적이 있는데 정부 시책에 따라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나 위험 인자로서 연령, 기저질환, 암 환자, 비만, 흡연자, 높은 소파 점수, 디다이머 상승 등은 중증도 분류에 굉장히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코로나19 합병증은 바이러스가 침범하는 장기와 또 그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발생하게 되며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심혈관계 합병증, 바이러스의 혈관 손상으로 인한 정맥혈전색전증, 급성 신손상,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신경계 합병증, 임신 관련 합병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완쾌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가장 흔한 장기 지속되는 증상은 피로감과 호흡곤란이었으며 삶의 질의 저하는 44.1%를 호소하였습니다. 치료는 질병 기전에 따라 초기 바이러스 복제기에는 항바이러스 제제를, 그 이후 환자의 면역 조절이 장애가 되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면역 조절제를 치료 근간으로 하며 발생한 합병증에 따라 보존적인 치료를 합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미세혈관 손상, 염증 반응으로 인해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 치료, 호흡 부전에 따른 비침습적, 침습적 산소 치료, 환기 불균형 개선 및 폐 용적 증가의 기전으로 프론, 보기자세 등을 치료에 사용합니다. 2차적으로 발생하는 세균 동반 감염에는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NIH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다음과 같이 질병 중증도를 입원과 비침습적, 침습적 산소 치료, 에크모 사용 유무로 중증도를 나눴고 추천 강도와 근거 수준으로 사용할 약물을 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원에서 입원했을 때 산소가 필요한 경우 덱사메타손 단독이 추천 강도와 근거 수준이 가장 높고 하이플로우나 인공호흡기, 에크모를 사용했을 경우 덱사메타손 단독이 가장 추천 강도와 근거 수준이 높습니다. 정신질환, 치매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본원으로 배정되기 쉬운데 음독, 자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관찰이 쉬운 장소에 배정을 해야 되고 입원 초기부터 정신과적인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흥분성, 공격성, 자해 등 자살 위험도, 환자가 셀프케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환자 보호자와 의료진 간의 정보 교류가 되어야 되고 약물을 복용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면 약물은 계속 유지해야 되며 낙상 가능성, 수면, 식사 관련 평가를 해서 영양결핍, 수면 부족, 낙성 예방을 해야 합니다. 환자 셀프케어 정도 수준에 따라 적정수의 간호진을 배정해야 하며 가족이나 간병인이 확진자인 경우 같은 병실에 배정해서 환자를 간병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환자가 제한된 격리구역 밖으로 임의로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되고 환자가 그 병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호자와 자주 의사소통을 하여 환자 상태에서 알리고 치료 계획을 상의해야 합니다. 강박 적응증은 자살이나 자해 위험이 높거나 폭력성이 높거나 낙상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퇴원 및 격리 해제 결정 시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자 발생, 변이주 발생, 정책의 변동에 따라 바뀌는 내용입니다. 우선 최신 자료 근거로 말씀드리면 무증상 확진 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였고 이 기간 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격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경우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이 경과하고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 격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중증, 즉 고위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에크모, CRRT 등의 치료를 적용한 경우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면 격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 외에 따로 추후에 다룰 주제로는 상황별 개인보호구 추천, 중환자 치료 권고, 면역조절제로 스테로이드 약물 기전 및 코비드19에서의 치료 프로토콜에 대해서 추후에 다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참고 자료로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코비드19 진료 권고안 버전 1.1을 주로 참고하였습니다.